안녕하세요. 2016년 카오스 가을 정기 강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저는 오늘 강연을 맡은 박미나입니다. 벌써 이번 강연이 10번째 마지막 강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아쉬운데요. 매번 참석해 주셨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아쉬우시죠? 예, 오늘 그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그 강연을 마지막까지 되게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뭐 과학자 이런 얘기하면서 어디 가서 일했으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은 나사 이런 데 가서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나사라는 곳은 이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가서 일해보고 싶은 그런 꿈 같은 곳인데요. 바로 오늘 강연을 해주신 선생님께서 미국 나사에서 근무하신 선생님이 와주시게 됐습니다. 자, 이 강연을 위해 멀리 미국 나사에서 와주신 윤상호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레이더를 이용한 원격 탐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레이더는 구름을 투과하고 밤에도 이미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구름이 많이 낀 다른 행성 탐사에도 이용하고, 그리고 지구를 탐사할 때 지표면의 변이를 정확하게 재거나 혹은 자연재해에 의한 그 건물이 붕괴된 곳을 빨리 찾아내고 홍수 지도를 빨리 만들어내는 것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레이더는 Radio Detection and Ranging의 약자인데, 레이더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또 뭐 사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레이더는 2차 세계대전 때 그 적기나 적의 배를 빨리 포착하는 것이 그 전투에서 이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때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배에 있는 그 레이더인데, 이게 돌아가면서 레이더 신호를 보내고 받고 했을 때 먼 거리에 그 금속 물체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반사된 신호가 다시 잡혀서 이게 돌아가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죠. 레이더가 돌아가면서 삐 하면서 그 물체가 있는 곳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이게 돌아갈 때마다 그 물체가 있는 자리가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전방위를 보내는 레이더 신호를 한꺼번에 보내면 한꺼번에 다 알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레이더는 그 우리가 보는 광학, 그러니까 카메라랑은 달라서 어느 방향에서 광자가 혹은 시그널이 오는가에 따라서 그 방향의 물체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 물체에서 반사된 신호가 도달하는 시간에 따라서 그 거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는 알 수 있지만 만약에 전 방향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면은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서 쏘고 받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던 레이더가 이제는 지구의 혹은 그 다른 행성의 표면을 이미징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고해상도로 그 연속적인 표면의 모습을 이미징하는 데도 사용이 되는데요. 똑같은 이유로 이미징을 할 때 이 레이더는 이 밑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좌측에서 왔는지 우측에서 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레이더는 side looking geometry예요. 그래서 옆을 보면서 그 기록을 보관했다가 나중에 프로세싱해서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레이더 인공위성이 갖고 있는 안테나의 모습은 대부분이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이고, 이 레이더에서 쏘아진 신호는 레이더 모양과 좀 반비례를 해요. 그래서 폭이 작으면 빔이 넓어지고 폭이 크면 빔이 좁아집니다. 레이더 안테나가 여기 있고, 이게 빔의 폭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 나무에 나무가 두 개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빔의 폭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 이 빔이 이렇게 넓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오는 신호랑 이 나무에서 오는 신호랑 동시에 도착하기 때문에 어느 나무에서 오는 신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빔의 폭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자 보면 이 나무 두 개의 빔의 폭을 줄이려면은 빔의 폭을 줄이려면 레이더의 길이를 늘려야 돼요. 그래야지 빔의 폭이 줄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기에 유용할 정도의 해상도를 얻기 위해서 빔의 폭을 줄이려면 안테나의 길이가 몇 킬로미터 이상이 될 정도로 커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큰 물체를 우주에 쏘아 올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영리한 방법으로 프로세싱을 통해서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착안을 했어요. 그 방법은 오히려 안테나의 폭을 줄여서 빔을 넓게 하고, 그리고 넓은 빔 중에서 이쪽에서 온 나무와 이쪽에서 온 나무와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같은 빔에 있더라도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차이 중에 하나는 도플러 효과예요. 도플러 효과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앰뷸런스가 지나가거나 기차가 지나가면 처음에는 소리가 고음, 하이 피치에서 로우 피치로 들리는 효과죠. 삐우 하는 식으로. 그게 마찬가지로 레이더도 역시 파장이기 때문에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면은 마치 우리가 이 안테나가 이렇게 길지 않지만 마치 이렇게 긴 안테나를 만들어낸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synthetic aperture radar라고 해요. synthesize해서 aperture를 이렇게 길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synthetic aperture radar 혹은 SAR라는 얘기를 이제부터 많이 할 것입니다. SAR가 결국에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고해상도의 레이더 영상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실 이 동영상은 그 SAR가 얻어지는 과정이에요. SAR 영상을 통해서 SAR 이미징을 통해서 그 해상도를 점점 높여가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빔이 쏘아질 것이고, 여기에는 그러니까 일례로 그러니까 해상도가 점점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빔이 쏘아지면서 요 지표면에 있는 이 물체가 처음에는 이 인공위성이 이 물체에 다가가기 때문에 청색 편이, 그러니까 소리가 마치 원래 소리보다 높은 소리로 나는 것처럼 더 고주파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지나가면서 멀어지면은 그때는 적색 편이가 일어나는 것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시그널을 쏘는 이 프리퀀시가 PRF라는데, 그 Pulse Repetition Frequency라고 하는데, 이게 한 1초에 한 1600번 정도, 1600번, 2000번 정도를 이 시그널을 쏩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SAR의 인공위성들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는 한국에서 만든 컴셋5도 있고요, 독일에서 만든 테라사르 X, 이태리에서 만든 코스모스 스카이맨, 캐나다에서 만든 레이더셋2, 유럽에서 만든 센티널1, 그리고 일본에서 만든 에일로스2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구름을 투과한다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광학 영상을 많이 보셨으면은 구름이 끼어 있는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서울도 지금 구름이 많이 끼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구름이 얼마나 끼는가를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그 평균 구름이 끼는 정도, 클라우디네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평균 구름이 끼는 정도를 플러스를 하면은 이렇게 보이고, 수치화하면은 약 70% 정도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70% 정도가 구름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학 영상을 사용하려면 태양광이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엔 반 정도는 항상 어둡기 때문에 광학 영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제약이 있습니다. 물론 고해상도에서 얻는 좋은 이미지도 많지만, 결과적으로 약 15% 정도, 어느 시간에든지 15% 정도만 구름이 없이 낮에 관측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레이더는 직접 자기가 그 소스를 가지고 쏘기 때문에 밤에도 이미징이 가능하고, 그리고 구름이 낀 날에도 구름을 투과하기 때문에 이미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SAR 영상을 어떻게 생겼을까요? 레이더에서 받아들인 시그널을 그대로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당히 노이즈합니다. 노이즈처럼 보이고 여기는 이제 헤더가 있기 때문에 헤더 인포메이션 때문에 뭔가 질서가 있어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노이즈합니다. 이것을 SAR 프로세싱을 하면은 마치 마법처럼 짠 하고 이렇게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갈라파고스 섬이고 여기는 시에라네그라 화산이란 화산인데 제가 그 박사 과정에 연구를 하던 이 제 화산입니다. 자, 그러면 레이더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그 중에 하나는 금성으로 그 JPL에서 제가 있는 곳이 제트 추진 연구소인데 JPL에서 보낸 그 메리너 10호랑 그리고 그보다 후에 보낸 마젤란 미션을 통해서 얻은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메리너 10호에서 얻은 이미지는 이건 광학 영상이고요. 그리고 마젤란에서 얻은 이미지는 SAR 영상이에요. 아시다시피 그 금성은 아주 두꺼운 이산화탄소로 덮여 있고 그래서 아주 뜨거운 약 400도가 넘는 섭씨 400도가 넘는 고온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이산화탄소의 이 구름 때문에 이 지표면을 거의 하나도 볼 수 없는 상황인데 레이더를 통하면은 그 구름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표면에 그러니까 금성 표면의 모습이 어떤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더 영상 원래 흑백인데 그래서 여기에 그 우리가 예측하는 그 표면의 색깔을 입혀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토성에 있는 타이탄 위성으로서 타이탄에 한번 가볼까요? 이 타이탄은 역시 JPL에서 보낸 카시니라는 위성이 이미징을 했는데 현재도 토성 주위를 돌면서 이미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발견 중에 하나는 거의 영하 200도 되는 한 180도 되는 추운 환경이어서 그 메탄 가스가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메탄으로 이루어진 이 호수가 이런 호수들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발견들이 네이처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수의 면적 중에 호수들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를 보면은 이 면적이 거의 1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데요. 그 면적은 남한의 면적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런 호수가 메탄으로 된 호수가 저 멀리 토성의 위성 중에 타이탄에 있습니다. 좀 대단히 이상한 환경이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타이탄에 대한 이 카시니와 카시니에서 발견된 타이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saturn.jpl.nasa.gov로 가시면은 사이언스 타이탄으로 가시면 거기에 재미있는 동영상도 있고 카시니에서 떨어뜨린 호이겐스가 찍어놓은 동영상도 있고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에일로스트 일본에서 쏘아올린 SAR 위성인데요. 이거는 그 미시시피 강이고 그리고 이 근처가 멤피스예요. 미국의 멤피스인데 지난 1월에 큰 홍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홍수가 있기 전에 SAR 영상이고 그리고 홍수가 있은 뒤에 SAR 영상입니다. 그래서 전과 후의 SAR 영상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한 부분 있죠. 어두워진 부분은 아마도 물로 거칠었던 지구 표면이 물로 바뀐 부분이고 그리고 밝아진 부분은 거기에 나무들이 있어서 물로 바뀌었지만 다시 그 더블 바운싱이 돼서 인공위성으로 더 큰 신호가 돌아오기 때문에 밝아진 부분입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는 홍수 지도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홍수 지도는 이 웹사이트에 가시면 이 홍수 지도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루이지아나에 큰 홍수가 났었어요. 그래서 한 주말 사이에
거의 한 70cm가 넘는 양의 비가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FEMA에서 나사의 도움을 요청해서 이 홍수 지도를 만들었는데, 다행히 이때는 이렇게 4개의 인공위성이 일본, 유럽, 이태리 그리고 캐나다의 인공위성이 이 칼라 코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그 데이터의 범위를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 그리고 제가 부탁해서 노아에서도 비행기를 날리고 이 에일러스2가 이미징을 하는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비행기도 날고, 그리고 역시 USGS에 부탁해서 거기에서 고맙게도 그 현장에 사람들을 보내서 현장에서 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알려주는 그 위경도 좌표를 저에게 보내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면, 레이더 영상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어느 부분이 정확히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정확히 경계가 어디인지는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를 알기 위해서 이 항공 사진과 그리고 그 지표면에서 사람들이 여기가 물의 바운더리입니다, 물의 경계면입니다 하는 그 위경도 좌표를 주면은 그거를 통해서 그 어느 부분이 경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threshold를 적용하면 이 전체 이게 한 350km 되는 영상인데, 그래서 루이지아나를 거의 다 한 번에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넓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그 홍수 지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항공 사진, 이건 30cm 해상도예요. 그리고 비행기가 구름보다 낮게 날았기 때문에 거기에 구름이 끼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제 4개의 밴드, RGB 그 광학 영역이랑 파랑, 빨강, 초록 광학 영역이랑 그리고 그 적외선 영역까지 포함해서 30cm의 고해상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옥색 부분이 물이고, 그리고 빨간색 부분은 식생의 나무인데, 옥색 부분을 보시면은 이 빨간색 부분에도 약간 침투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이 나무 사이사이에 그 홍수에 의한 물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은 그 빨간색이기 때문에 아마도 물에 잠기지 않은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고해상도의 이미지에서조차도 물의 경계가 어딘지는 확실히 알기가 아주 힘들어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지표면에서 얻은 데이터가 아주 중요할 수 있는데, 일례를 보시면은 이 부분은 이제 그 레이더 영상을 지표면에서 얻은 위경도 좌표에 도움을 받아서 어디가 경계다 하는 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 하나의 데이터만 가지고 요 하나의 데이터만 맞춰 보려고 했는데, 요 하나의 데이터를 맞추니까 다른 곳도 자동으로 전부 다 맞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그래서 이 항공사진과 지표면과 그리고 우주에서 함께 찍은 이 관측 결과는 지난 9월 초에 그 백악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발표가 됐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사 영상으로 홍수 지도를 만드는 것을 보셨고, 이제는 간섭으로 들어갑니다. 간섭. Interferometric SA라고 해서 인사라고 하는데, 인사라는 말을 앞으로 점점 더 자주 들으시게 될 거예요. 인사. 저한테서뿐만 아니라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뭐 재난에 관해서도. 아까 보셨던 제 화산이고요. 이 화산의 한 부분을 떼어내서 보면은 여기에 보신 거는 2005년에 흐른 용암의 모습이고, 용암 때문에 이렇게 노이즈하게 나타나고, 나머지는 이런 시그널이 보입니다. 자, 그럼 그 시그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시그널은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베이스라인은 인공위성이 한번 갔다가 다시 와서 찍었을 때 타임 1과 타임 2의 사이에서 그 인공위성 두 위치가 똑같으면 좋은데
약간 차이가 나요. 약간 차이가 나는 그 거리를 베이스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베이스라인에 의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면 인공위성이 두 번째 왔을 때 그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 간섭되는 부분에 이 간격이 좁아져서 이렇게 세 개 띠를 이루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베이스라인의 효과이고, 만약에 지표면이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산이 있었다면 평평한 것에 비해서 이 간섭되는 위치가 좀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지표의 표고 혹은 토포그래피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토포그래피의 영향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인공위성이 두 번째로 와서 두 번째 사 영상을 찍었는데 동일한 위치에 왔다고 하더라도 지표면에 변이가 있었다, 지진 혹은 화산 혹은 지하수 추출로 인해서 지표면에 침하가 있었다, 그러면 앞서서 찍은 사 영상에 비해서 두 번째 사 영상에서 이런 다른 부분이 이렇게 또 세 개 띠를 이루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표면의 변이가 또 그 영향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 레이더 시그널은 그 대기권을 통과하기 때문에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그 웨이프런트인데, 이것들이 웨이프런트가 이렇게 좀 찌글찌글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 영상에서는 토포그래피, 그리고 지표면 변이, 그리고 이렇게 대기권의 영향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데이터 중에 아마도 가장 유용하고 가장 널리 이용된 데이터 중에 하나가 그 2000년 2월에 얻은 그 우주왕복선을 통해서 얻은 이걸 SRTM, 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이라고 하는데, 이때 얻은 데이터로 전 세계에 약 55도 북위 남위 55도 사이에 그 수치 표고 모형 혹은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표고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얻어서 30m의 해상도로 얻어서 전 세계에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데이터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데이터를 다시 프로세싱해서 더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이미징 테크닉을 이용해서 달에 한번 가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왕복선이 이미징을 했는데 그 표고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베이스라인이 사실 필요하고, 그리고 표고의 효과를 잘 얻기 위해서는 그 동시에 이미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데포메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두 번 이미징을 하면, 대신 동시에 이미징을 하면 그런 것을 제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주왕복선이 이렇게 거꾸로 지구를 보면서, 이게 60m 되는 이 붐인데 이 끝에 또 다른 안테나가 있어서 이렇게 이미징을 했던 것입니다. SRTM 미션이고요. 똑같은 컨셉을 이용해서 이제는 달의 표면을 이미징을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실 이게 제가 JPL에 가서 처음 수행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그 발상의 전환을 해서 달을 지구처럼, 그리고 지구를 그 우주왕복선처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에 있는 모하비 사막에 약 10km 정도,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두 개의 커다란 그 빅 디쉬 안테나, 접시 안테나를 가지고 그것이 베이스라인이 돼서 달에 레이더를 쏴가지고 달의 표면을 매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달의 매핑을 잘 해두면 앞으로 달 탐사를 했을 때 어느 위치에 탐사선을 착륙시켜야 하는지, 이 위치가 그 경사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위치가 가장 달 탐사에 적합한 조건인지, 예를 들어서 가장 인트레스팅한 그 위치 중에 하나가 그
permanent shadow, 그러니까 계속 그늘 안에 있는, 그러니까 분화구 중에서 계속 그늘에 있는 녀석들이 좀 재미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그 안에 물이 얼음의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왜 물이 필요하죠? 마셔야 되니까. 우리가 물을 지구에서 가져가려면 무지하게 비싸겠죠. 연료도 많이 들고. 그래서 달에서 만약에 물을 찾을 수 있으면 그 부분이 해결됩니다. 뿐만 아니라 물은 수소뿐만 아니라 산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에서 산소를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수소로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분화구의 주변에서는 오히려 태양광을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솔라 패널을 설치해서 에너지를 얻고, 그 밑에서는 물을 얻고 해서 이곳이 그 달의 기지를 만드는데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달의 표고 모형을 아주 고해상도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결과물의 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색이 마이너스 6km에서 6km까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지구에서 있는 그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이 표고 차이가 더 크게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비가 내리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완만하게 되는 메커니즘이 없어서 경사면도 급하고요. 그래서 이게 그 수치 표고 모형이고 색으로 나타낸, 만약에 이것을 남북으로 미분 혹은 차분을 하면 마치 그 빛을 위에서 쏴서 그림자가 진 것 같은 shaded relief 맵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남극이고 샤클턴 크레이터에 물이 있지 않나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던 그 분화구입니다. 그리고 이 캐비어스 크레이터는 실제로 나사에서 우주선을 보내서 엘크로스 미션이라고 하는데, 우주선을 보내서 달에 충돌을 시켰어요. 자폭을 시켰어요. 근데 그냥 자폭을 시킨 게 아니라 달에 충돌하기 바로 전에 우주선을 분리시켰고, 앞에 가던 녀석이 충돌해서 먼지를 만들어낸 것을 뒤에 따라가는 우주선이 관측을 해서 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관측을 하고 그 친구가 충돌하기 전에 지구로 자료를 전송해서 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인싸, 아까 말씀드렸죠? 인싸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중에서 지표면의 변이와 그 다음에 이제 노이즈, 모든 자료는 노이즈가 있어요. 근데 노이즈를 좀 이따 얘기할 거고, 일단은 지표면의 변이를 살펴봅시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영상은 2005년에 이 시에라 네그라 화산이 분출을 하면서 폭발하면서 그때 생긴 그 용암이 빠져나가면서, 마그마가 빠져나가면서 여기에 지표면이 꺼진 모습을 이렇게 세계띠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등고선 같죠? 근데 등고선은 높이를 표현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보이는 등고선은 등고선이 아니라 지표면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화산에서 마그마가 빠져나가면 우리는 이제 화산이 암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마치 스펀지 같아서 이렇게 물질이 빠져나가면 반드시 지표면 침하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인공위성이 이렇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좀 더 볼까요? 2011년 3월 11일에 그 규모 9.0의 지진이 엄청난 규모의 쓰나미를 몰고 옵니다. 근데 그 지진으로 인해서 생긴 지표면의 변이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 유럽의 위성 엔비셋을 이용해서 찍은 그림이고, 여기서 하나의 그 색띠 컬러 사이클은 50cm 변이, 인공위성에서 잰 지표면까지의 거리가 50cm가 변할 때마다 하나의 색띠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부터
계산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한 2.5m 정도의 그 range change, 거리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실제로 GPS 데이터를 보면 가장 큰 데이터는 이 지표면에서 이 진앙 쪽으로 5m가 수평으로 이동을 하였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남과 동시에 1m가 지반이 꺼졌어요. 1m가 꺼진 후에 그 다음에 쓰나미가 몰려왔죠. 그래서 더 큰 피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난주에 있었던 뉴질랜드에 있었던 규모 7.8의 지진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똑같은 간격은 아니고 하나의 이 색띠 간격은 2.8cm이고, 만약에 2.8cm로 보면은 훨씬 더 작은 규모의 이런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표면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인공위성에서는 관찰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보면 이거는 구글 얼스고,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고, 지진이 일어난 후에도 광학 영상으로 봐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 여기가 진앙지이고, 그런데 레이더 영상을 보면 갑자기 이렇게 자세하게 어느 부분이 얼만큼 인공위성에서 얼만큼 가까워졌거나 멀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이 색띠 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지표면의 변화를 알면, 지진에 의한 지표면의 변화를 알면 그걸 가지고 지구 물리학적으로 그 단층에서 어디에 얼만큼 파쇄가 일어나서 얼만큼의 변이가 있었는지를 계산할 수 있고, 그 계산된 결과를 가지고 어느 부분에 얼만큼의 응력이 쌓였는지, 그래서 다른 단층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지진으로 인해서 어느 부분에 다른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이런 예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진은 이제 사우스 나파 어스퀘이크인데 2014년 8월에 있었고,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이 부분에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봐라 얘기를 하고, 그 지진이 일어난 3일 후에 US Geological Survey 사람들이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이 이미지를 그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가봤더니 이 사람들이 나파 지진의 영향으로 나파 밸리에 있는 이 활주로에 가 보니까 이 위치에 이런 N 에셜론 타입으로 그 right lateral 슬립의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지표면에 금이 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인공위성에서 보면 약 한 7mm 정도 변이에요. 7mm 정도로 인공위성에서 가까워졌는지 멀어졌는지 여기에 그 불연속면이 나타나는 것을 관측을 할 수 있는데, 지표면에서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없이 여기에 나갔다 그러면 이것이 지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 활주로의 노화에 의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현장에 나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800km 밖에서 레이더 인공위성은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위치에서도 이 USGS 친구들이 그래서 그날 고맙게도 이 친구들이 트위터에 남겨줬어요. 여기에 나가서 이런 지진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다 남겨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데미지가 생긴 것을 이 맵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분한 맵은 우리가 타임 1, 타임 2의 사이에서 일어난 이벤트를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가 두 개의 사이 영상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사이 영상을 이용하면은 이 지표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을 각 픽셀마다, 그러니까 매 30m마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동영상인데
여기는 LA 베이슨이고요. 그래서 여기 샌안드레아스 단층이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에 그 LA 베이슨에서 그 인싸 영상의 시계열을 통해서 지금 칼텍을 졸업하고 JPL에 와 있는 브라이언 릴이라는 친구가 만든 동영상인데 앞으로 보실 동영상 두 개는 하나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지표면이 출렁거리는 모습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적인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오르락 내리락하죠. 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부분을 보시면 이 매그니튜드가 약 한 3cm 정도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하수에 의한 영향이 계절에 따라서 얼만큼 지표면에 영향을 미치는지 뿐만 아니라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 오르락 내리락하는 부분이 이 단측면에 의해서 경계가 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단측면이 있으면 그 지하수가 지하수의 그 투과력에 따른 그 컨덕티비티가 어떤 바운더리를 형성할 수 있겠죠. 단측면을 따라서 더 빨리 이동한다거나 아니면 단측면 때문에 더 막힌다든가 하기 때문에 그 지하수가 단측면에 의해서 지하수의 영향이 그리고 지하수의 범위가 아퀴퍼의 그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계절적인 변화고 만약에 장기적인 변화를 보면 장기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많이 침하되고 있구나, 이 부분도 많이 침하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 추출에 따른 장기적인 효과를 매핑을 해서 거기에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무슨 거기에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든다면 무슨 뭐 철도나 뭐 다른 시설을 만든다면 이런 부분이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되겠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약 3cm 정도의 변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 형상이 유용한 것을 이제까지 보셨는데 지금까지 저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어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로부터 우리는 시간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사 형상이 얼마나 빨리 얻어질 수 있느냐 이것인데 사 데이터는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사 미션은 보시는 것처럼 지난 1992년 ERS를 시작으로 지금 이거는 이제 칼라 코드가 expand 짧은 파장이고 약간 긴 파장 그리고 더 긴 파장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회색 이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인데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사 영상을 하나의 위성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현재 운영 중인 다른 사 위성들을 다 데이터를 얻고 그리고 데이터에 빨리 접근만 가능하다면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미 12시간 내에 이 중에 하나의 사 위성이 우리의 위를 날아가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는 벌써 12시간 내에 사 위성이 오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많아지는 사 위성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지고 있고 이 사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비해서 더 많은 사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하고 사 데이터를 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강연이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